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초은 김승호님의 징조 서문과 본문 일부입니다. 점치지 말고 징조를 해석하라.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못된 행동 하나를 보면 나머지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그 사람의 착한 행동 하나를 보면 다른 면에서도 착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가령 재수가 나쁜 사람은 종종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의 모양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주역에서는 징조라고 말한다. 한 가지 단서로부터 다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때 그 단서를 징조라고 부른다. 왠지 알 수 없는 흉측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시작으로 나쁜 일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옛 도인들은 흔히 징조를 해석하여 앞날을 예언하기도 했다. 이는 주역에서 미래를 알아내는 데 많이 쓰인다. 미래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점을 치는 것이고 둘째는 징조를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나의 지인 A는 성품이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척 봐도 귀티가 났고 관상가가 보면 필경 그의 미래가 훌륭하게 풀린다고 예언할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A가 친구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중이었다. 계절은 화창한 여름날 한가롭고 정다운 풍경이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먼지와 함께 꽃잎이 휘날렸다. 이때 공교롭게도 A의 술잔에 꽃잎이 떨어졌다. 반면 맞은편에 앉은 A의 친구는 먼지가 날아와 얼굴을 찌푸렸다. 참으로 대조적이다. 같은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의 상황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이다. 한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꽃잎을 선물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먼지가 들어가 눈이 따가웠다. 재미있는 일이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니었다. A는 며칠 후 선거에 이겨 국회의원이 되었고 친구는 언제나처럼 일이 자꾸만 꼬이고 있었다. 징조란 이런 것이다. 우연에 숨어있는 대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여기서 잠시 점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들 점을 본다거나 점을 친다고 말한다. 과거를 알아맞히거나 앞날의 운수 혹은 길흉을 미리 살펴보는 일이다. 점술가, 점성술 같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점이란 미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이 일부러 행위를 일으킨 것이다. 물론 점을 치는 순간 대자연으로부터 미래를 점지받는다. 점에 대한 논리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것이다. 점은 인위적이고 징조는 자연 발생이다. 징조와 점은 이런 차이가 있다. 점은 인간이 하늘에 묻는 것이고 징조는 묻지 않았는데 하늘이 미래의 일을 얼핏 보여주는 것이다. 둘 다 미래를 알아내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점을 치고 항상 징조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징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이것은 인생에서 굉장한 낭비다. 하늘은 항상 미래를 보여주는데 왜 사람은 이것을 놓치고 사는가? 징조는 흔하다. 아니, 모든 것이 징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연 현상 중에는 그저 아무 뜻 없는 우연도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혹 출현하는 징조도 분명 존재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사업가인 B는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그는 두 갈래 길 앞에 섰다. 한쪽은 좁은 골목길이고 다른 한쪽은 넓게 트인 길이 이어져 있다.
B는 항상 훤히 트인 길을 이용해 왔다. 넓고 훤한 길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B는 괜히 마음이 위축되고 새로운 길로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평소 다니지 않던 후미진 골목길로 들어섰다. 좁은 길이지만 한적했고 나름대로 편안함을 느꼈다. 잠깐이나마 이쪽 길로 들어서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 그저 집으로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었다. 방금 B가 들어선 좁은 골목길은 이 동네에 이사를 온 후 처음으로 가본 길이었다. 골목은 깨끗했다. 이제 골목길이 막 끝났고 밖으로 나서면 집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B가 골목 밖으로 나서는 순간 마침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만났다. 그 오토바이는 빠른 속도로 달리던 중 근처에 있는 물 웅덩이를 통과했다. 거리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조심성 없이 달렸던 것이다. B는 무심코 골목을 빠져나왔는데 이때 마침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물을 튀겼다. B는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았다.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상의까지 온통 젖고 말았다. B는 버럭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오토바이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B는 투덜대며 집으로 들어갔다. 그나마 귀갓길이어서 다행이지 출근길이었으면 낭패를 볼 뻔했다. B는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젖은 옷을 벗었다. 왠지 기분이 안 좋았다. 마침 이 옷은 아침에 세탁소에서 찾아온 것으로 며칠 더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A는 혼자 투덜거렸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기분은 잠시 나빴지만 그리 큰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이 생겼다.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이었던 일이 있었는데 난데없이 연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계약은 결국 무산되었다. B는 몹시 허탈했다. 재수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 오토바이 사건과 결부된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 B는 며칠 후의 운명을 하늘로부터 미리 예고를 받았던 것이다. 물론 B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징조는 발생했고 그것이 맞아떨어졌을 뿐이다. 징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징조인 줄도 모르고 나타나지만 사람은 경계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 왜 그럴까? 경계심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징조가 무엇이고 왜 발생하며 어떻게 나타나는 그리고 어떤 징조가 어떤 미래를 예고하는지 징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징조를 읽고 운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유용하고 유리하다. 그것이 여러 날 후이든 바로 잠시 후에 나타나든 각오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징조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러니 평소에 경계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운명을 두려워한다고 말이다. 물고기는 물에 살고 사람은 기운의 바다에 산다. 일상은 징조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물과 사건에는 뜻이 담겨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징조가 알려주는 뜻이 보인다. 운명은 가볍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리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일기예보처럼 힌트를 주기 때문이다. 바로 그 운명의 힌트이자 신의 비밀인 징조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한다. (1장) 징조 미래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 날씨 예보처럼 징조를 읽으면 운명이 보인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생태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연한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특히 두 가지의 우연한 현상이 짝을 이루어 발생하여
모종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 보통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 우연의 일치는 특이한 현상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항구에 정박한 어느 배에서 쥐떼가 집단으로 탈출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침몰하고 말았다. 쥐떼의 이동과 배의 침몰, 왠지 두 현상은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연의 일치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에 대해 칼 융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과연 쥐떼의 탈출과 배의 침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융은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융이 어느 날 점을 쳤더니 어머니를 상징하는 괴상이 나왔다. 그런데 마침 그날 어떤 환자가 찾아와 어머니 문제를 호소했다. 점괘가 맞은 것이다. 점이란 과학적으로 보면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후에 실제의 사건과 연관성이 생긴다면 이는 동시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융은 우연의 일치, 즉 동시성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후에 이 현상에 대해 깊게 연구했고 많은 과학자가 그 연구에 참여했다. 개미가 홍수가 날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나 새 한 마리가 아무 이유 없이 새떼를 모아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며 동시성이다. 학자들은 새떼가 모이는 것에 대해 군거 본능이라고 명명했는데 사람이 모여 파티를 열고 싶어 하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그러나 생물의 심리 말고 무심한 자연현상이 짝을 이룬다는 것은 그저 생각 없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융은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우주 대자연의 동시성 현상이 빈번하다는 것은 인지했다. 융이 이런 현상에 주목한 이유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염원 때문이다. 동시성이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연쇄적 현상이므로 이를 알면 미래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평원에 사는 한 인디언 할아버지는 머지않아 미국 기병대가 침략해 올 것을 알았다. 그는 필경 동시성을 느꼈을 것이다. 동시성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주역은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연의 모든 현상에 의미를 부여한다. 과학자들은 아직 동시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뚜렷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혹은 완성하지 못해서 그렇다. 동시성은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흔한 현상이다. 실제로 나 자신도 이런 현상을 통해 앞날을 예측하곤 했다. 이른바 징조 해석이다. 징조는 자연계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한 조각을 분석해 전체를 예측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기상청에서 태풍을 예측하는 것도 일종의 동시성 해석이다. 자연현상 하나가 독자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여러 현상이 동반하여 일어난다.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은 어떤 주식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동기화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종종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나는 좋은 소식이 올 것을 예측하고 기다린 적이 많았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빈번하게 적중했다. 어려서는 아예 이것을 취미 삼아 미래를 예측하곤 했다. 후에 주역을 공부하면서 자연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다. 융은 주역 연구소를 만들어 서구 세계의 주역 연구를 선도했다. 다만 융은 동시성에 많이 주목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더욱 깊게 연구하지 못한 듯 싶다. 그러나 융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다루는 미래 현상을 과학으로 끌어들였다는 공적이 있다. 여기서 동시성 현상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연구의 최전선에 대해 잠깐 고찰해보자. 현대 물리학의 최첨단인 양자역학에서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의 인과성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는 얽힘이라는 현상인데
두 입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 물리학의 용어다. 예를 들어 두 입자가 얽혔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움직인다. 저 우주 끝에 가 있는 입자라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다. 한 입자가 어떻게 다른 입자의 움직임을 알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 과학에서 가장 신기한 현상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얽힘 현상인데, 과학자들은 얽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해 아직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예를 들어 어느 집안에서 얼마 전 조상의 묘자리를 옮겼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집안의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려나갔다. 이런 것이 바로 동시성이다. 또 나의 경우는 좋아하는 옷을 사 입었더니 그 후로 금전적인 수입이 확연히 늘어났던 경험이 있다. 그 후로 나는 아예 돈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새 옷을 사 입기도 했다. 실제로 어김없이 돈이 생겼고 이 방법을 통해 아주 빈번하게 성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히 경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 좀 더 심오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주역에 그 길이 있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징조의 세계로 나아가 보자. 2장. 그 징조는 어떤 미래를 알려주는가? 왠지 뭐든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징조다. 어느 날 아침 제이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잠을 푹 잤기 때문인가 하고 생각해 봤지만 제이는 원래 매일 밤 잘 자는 사람이었다. 그저 몸의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을 수도 있었다. 제이는 그러려니 하고 출근길에 나섰는데 거리에서 스치는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들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사람인데도 일부러 인사를 건넸다. 사람은 원래 기분이 좋으면 주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법이다. 제이는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다. 오늘따라 의욕이 불끈불끈 솟았다. 평소 같으면 주어진 일이니 그저 묵묵히 진행할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일 자체가 꽤 즐거웠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이는 오늘 자신이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평소와 다르게 의욕이 넘치고 매사에 용기가 났다.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튼 좋은 일이 아닌가? 제이는 가족에게도 평소보다 친절하게 대하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제보다 컨디션이 더 좋았다. 힘이 마구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의학에서는 사람이 너무 우울한 것도 병으로 보지만 반대로 기분이 지나치게 좋은 것도 병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제이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병은 아닌 것 같았다. 아니면 이제야 철이 든 것일까? 사람이 철이 들면 주어진 조건에 대체로 만족하는 법이다. 이만하길 다행이지 뭐야 하는 식이다. 그러나 제이는 평소에도 자신이 하는 일에 크게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었다. 어제와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무엇인가 정신에 희망이 깃든 것 같았다. 생각해보자. 제이의 변화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당시 나는 제이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나에게 물어왔다. 선생님, 제가 요즘 기분이 너무 좋고 뭐든 잘 될 것 같은 육감이 드는데 엉터리 없는 생각일까요? 웃으며 묻는 제이에게 나는 이것이 징조라고 알려주었다. 제이의 마음 또는 영혼에 깃든 이 밝고 활기찬 생각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이에게 물어보니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 징조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의 영혼은 짐짓 미래를 육감하고 기분을 느끼는 수가 있다. 나는 일생을 살면서 그런 때를 종종 겪었다. 제이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다. 미래의 일이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다. 물론 미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을 기분으로 먼저 느낄 수는 있다. 텔레파시라는 것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혼은 그것을 자신의 뇌에 투사한다. 이때 뇌는 내용은 정확히 몰라도 기분을 느낀다. 불길한 느낌일 때도 있고 아주 좋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다. 제이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징조는 괴상으로 뇌지예에 해당한다. 이는 꽁꽁 얼었던 겨울 땅이 녹아 대지가 크게 활동하는 것을 뜻하고 커다란 사업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뜻이 있다.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자 할 때 이 괴상은 아주 상서로운 앞날을 예고해 주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이 오르고 뭔가에 가로막혀 묶여있던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도 있다. 제이는 이제 이러한 뜻을 알고 좀 더 진취적으로 앞날을 살피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행운을 맞이할 것이다. 좋은 땅에서 좋은 기운이 나온다. 피는 얼마 전 직장에서 정년 퇴직한 성실한 사람이다. 아직 노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 때였다. 피는 먼저 이사를 단행했다. 수십 년을 살던 집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새로 장만한 집은 신도시 변두리의 한적한 마을이었다. 이곳은 피가 틈틈이 찾아와서 눈독을 들인 곳으로 공기가 맑고 경치도 좋았다. 신도시의 중심 지역으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었지만 주위에 전철역도 있었고 중심 지역으로 가는데 5분 남짓이면 충분했다. 서울까지도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여서 가족들이 모두 좋아했다. 피는 퇴직 후 이곳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이사한 후 자식들은 전철을 타고 서울로 출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피 역시 신도시 중심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우선은 새로운 동네에 적응해야 했는데 아주 편안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수려한 경치를 보다 보니 피는 이곳이 마치 낙원처럼 느껴졌다. 가족들도 모두 만족스러워했고 주말이면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멀리 여행을 갈 필요도 없이 자연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피의 가족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새삼 놀랐다. 모두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다. 이런 환경은 손위풍이라는 괴상에 해당한다. 새로운 기운이 운명으로 유입되는 곳이다. 이곳과 비교하면 서울 한복판은 진위례에 해당하는데 이런 괴상이라면 인생의 발전은 있겠지만 쉽게 지치고 생각이 가로막히는 단점이 있다. 사람이 지치면 운명도 지친다. 그러나 손위풍의 지역은 새로운 기운을 충전할 수 있어 피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피는 직장에 다닐 때 틈틈이 배워둔 기술이 있었다. 그 기술을 활용해 신도시 중심가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넓은 대지의 기운이 끊임없이 찾아와 피의 몸과 마음에 생기를 주었다. 덕분에 사업은 아주 잘 풀려나갔다. 평생 축적된 스트레스는 어느새 사라졌고 가정생활 역시 마치 신혼시절 같았다. 자식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들도 새로운 기운을 흡수해 앞날에 큰 성공을 기대해 볼 만했다. 운은 바람처럼 통하고 전기처럼 온다. 사람의 운명은 사는 곳을 잘 정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이다. 특히 손위풍 지역은 그 기운을 흡수해서 활용하면 무한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피는 점점 더 건강해질 것이고 수명도 늘어날 것이다. 서울 같은 진위례의 도심에서 살아온 현대인은
새로운 기운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사는 집까지 옮길 수는 없겠지만 때때로 너른 들판의 기운을 흡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 역시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장소가 주는 좋은 기운으로 사람 고민 해결. A는 최근에 사무실을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쓰던 사무실이 있었지만 왠지 이사를 하고 싶어서 새로 옮긴 것이다. 기존에 쓰던 사무실이 특별히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옮긴 셈인데 실제로 사무실을 옮기고 나니 기분이 매우 좋았다. 교통도 전보다 편리해졌고 면적도 넓었다. 게다가 집세도 조금 쌌다. 그리고 새 사무실로 이사한 직후부터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주변 동료들과의 협조관계도 좋아진 것이다. 이에 A는 운명이 좋아질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저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지만 사무실을 이전한 이후에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별로 생기지 않았다. A는 걱정이 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사한 후부터는 그런 것도 말끔히 사라졌다. 특히 사람 문제로 번민이 많았는데 그 역시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것은 분명 징조였다. A는 주역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좋은 징조가 발생했음을 직감했다. A의 징조는 주역의 괴상으로 수택절이라고 부른다. 물이 연못을 만난 것과도 같은 뜻이다. 이는 오랜 방황이 끝남을 의미한다. 당분간은 이 징조 안에서 좋은 운명이 전개될 것이다. 이 괴상은 계획이 빗나가는 일도 없고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예고한다. 이제부터는 마음먹었던 일들을 차분히 준비하면 된다. 운명의 징조가 좋은 이상 사람이 지혜롭고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A는 욕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어서 현상 유지를 잘 하는 편이다. 물이 연못에 들어가 안정을 취하는 상황이니 서두를 것이 없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만 일을 추진해도 순리대로 잘 풀려나갈 것이다. 운명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런 식이다. 물론 수택절은 소위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운명이 전개될 것이니 이로써 만족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사무실을 얻는 것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결혼 역시 새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요점은 땅이다. 좋은 땅에 깃들어야 시작이 원만한 법이다. 장소의 운은 일단 시작을 쉽게 하는 것으로 발동된다. 그래서 신혼집이나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할 때는 여러 날 생각해 봐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운명을 일으킬 본부가 잘 마련되면 좋은 아이디어도 척척 떠오르는 법이다. 땅, 즉 장소가 사람한테 주는 힘이 바로 그것이다. 인생이든 사업이든 시작의 장소가 가장 중요하다. 장소는 천지인 삼재 중에 지에 해당하므로 만물은 땅으로부터 시작된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그 다음이다. A는 지금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좋은 운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